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소망교회에서 노동조합 집행부인 유병권 사무국장입니다. 우연하게 새날을 청취하게 되었는데 2017년 7월 26일 방송된 소망교회 내용을 들었습니다. 교회 헌금액과 임금 체불액 이야기를 하시다가 교회에서 영리 목적으로 커피숍, 서점, 식당 등을 운영해 수익을 낸다는 말 뒤에 진행자분이 땅도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에서 예리함에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방송 이후에 9월에 대법원 판결이 나서 소망교회 노동자에게 한 행위는 부당 노동 행위다 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SBS에서 방송한 2월 5일자 뉴스에 교회 노동조합에 관하여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후에도 언론 뉴스가 진행된다면 많은 일들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자 소망교회에서도 편지가 왔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듣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영리 목적으로 커피숍, 서점, 식당 등 하는데 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지 뭘 예리하다고 하실까. 자,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코멘트를 하는 게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건 열심히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 싸우시는 분들 감사드리겠습니다.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은메달이 확정된 뒤 태극기를 들고 경기장을 돌면서 이상화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관중석에는 격려와 응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3연속) 금메달 도전이라는 부담감, 그리고 지난해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는 등 부상을 견뎌내며 달려왔기에 단순히 우승을 놓쳤다는 아쉬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끝났다라는 그런 저에 대한 약간 수고 그것 때문에 그리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던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2위로 골인을 했는데도 모든 관중들이 아직도 저를 응원해 주시고 계셨고 관중석에서 딸의 질주와 눈물을 지켜본 어머니도 함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진짜 그 다리를 아픈 몸을 뚫고 여기까지 왔는데 무릎도 아직 물이 차 있고 그런 몸으로 여기까지 와 버틴 것만 해도 내 딸으로서는 너무 고맙고 대견스럽고 그래요. 이상화는 SNS를 통해 올림픽을 마친 소회와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너무나 수고했고 길고 긴 여정도 잘 참아냈다. 2등도 만족하고 아직도 상위권에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너무 좋았고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 수고하셨습니다. 응원과 함성 진심으로 감사했고 행복했습니다. 이상화는 메달 색깔로 따질 수 없는 큰 감동과 깊은 울림을 전했습니다. 국민의 마음속에 그녀는 변함없는 빙속 여제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의 수입 규제 대상에 오른 우리 수출 품목들의 국제 경쟁력을 강조하며 미국 조치의 부당성을 꼬집었습니다. 우리 수출 품목에 대한 미국의 수입 규제 확대로 해당 산업의 국제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수출 전선의 이상이 우려됩니다. 미국을 상대로 강도 높은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는 세계무역기구 제소를 검토하고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도 적극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WTO 제소와 한미 FTA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 나가고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기 바랍니다. 미국은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에 대해 세이프가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한 데 이어 설 연휴 기간 철강과 알루미늄에 최고 53% 관세 폭탄까지 예고했습니다. 중국을 겨냥했다지만 동맹국 중 일본, 독일 등은 다 빠지고 우리만 유일하게 포함된 상황. 정부는 일단 정면 대응을 선택한 겁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안보의 논리와 통상의 논리는 다르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안보와 통상을 다른 궤도로 가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미국 협조를 얻으려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려는 것이냐는 일각의 우려에 분명한 선을 긋겠다는 뜻도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진해를 연상케 하는 특수운송 장비 모듈 트랜스포터 수십 척이 하나의 장비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시험 운행을 마친 모듈 트랜스포터가 세월호 밑으로 서서히 들어가 자리를 잡습니다. 육상 거치 10개월 만에 세월호를 바다 쪽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모듈 트랜스포터가 다시 동원됐습니다. 364축의 모듈 트랜스포터는 5줄로 배치돼 세월호를 들게 됩니다. 모듈 트랜스포터는 이제 바다와 수직으로 누워있는 세월호를 천천히 회전시켜 수평이 되도록 이동시키게 됩니다. 관건은 무게중심을 잡는 일입니다.
현재 세월호의 무게는 5,500여 톤으로 추정됩니다. 세월호를 받치고 있는 철제뱀 등의 무게를 합치면 8,000톤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364축의 모듈 트랜스포터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는 약 1만 1,000톤가량입니다. 그 수평을 유지해야만 선체를 뜰 때 선체가 아무 손상 없이 바로 뜰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듈 트레일러하고 선체 사이의 그 갭을 최소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중입니다. 본격적인 선체 이동은 21일 이루어집니다. 모듈 트랜스포터는 전진과 후진을 10여 차례 반복하며 세월호 밑바닥을 바다 쪽으로 향하도록 회전시켜 바다와 60m 거리에 수평으로 놓게 됩니다. 해상 크레인으로 세월호를 드는 직립 작업은 오는 5월 말로 예정돼 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숙 여사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인 어떤 한 인물, 그리고 사실은 정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사람이기도 하고요. 어쩌면 색깔론의 가장 큰 피해자일 수도 있고요. 작곡가 윤희상 이야기입니다. 49년 만에 지금 한국으로 돌아오는데요. 독일에서 법이 그렇대요. 20년 동안 묻혀 있어야 자유롭게 이장을 할 수 있대요. 윤희상 작곡가는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까요? 그러니까 그 위상이 어느 정도냐면은 유럽 평론가들에 의해서 20세기 중요 작곡가 56인에 선정됐고요. 유럽에 현존하는 5대 작곡가로 선정되기도 했고, 독일 자브리겐 방송이 선정한 20세기 100년간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작곡가 30인에 포함되기도 한 그런 인물입니다. 한국이 정말 자랑스러워할 만한 그런 인물이죠. 그 유럽에서는 클래식의 개념을 다시 썼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하죠. 이분이 이제 더 소중한 게 한국 음악의 연주 기법과 서양 악기의 결합을 시도,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악과 클래식을 접목시켰던 바로 그런 인물이기도 하고요. 이분이 이제 1967년에 동백님 사건으로 2년간 징역을 살다가 69년에 독일로 갔어요. 그리고 평생 고향에 돌아오지 못했는데 그 중간에 김여상 정부 때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근데 준법 서약서를 요구를 하게 돼요. 사상 검증의 방법이죠. 에이, 됐어. 안 들어가. 그러면서 결국에는 시간이 흘러서 결국은 돌아가셨고, 그러면서 20년이 또 지나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유해가 돌아오는 거죠.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윤희상 선생님처럼 세계적으로 정말 유명한데 한국 사람만 잘 모르는 이런 케이스가 몇 명 있죠. 지금 현 시대에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는 김연아 선수가 대표적이죠. 김연아 선수는 지금 한국에서 김연아 선수가 세계적인 업적을 이룬 거에 비하면 너무 대접을 못 받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우리와 같은 동포라는 이유만으로 비슷한 그냥 20대 청년, 좀 유명한 연예인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데, 사실 세계적으로 보면 김연아 선수는 거의 어딜 가도 국빈급 대접을 받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데도 좀 평가절하가 돼 있고, 그리고 철학자 중에는 송두율 교수. 유럽에서 서양 철학계에서는 정말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업적도 많고. 그런데 국내에서는 그 이름조차 아는 사람이 별로 없죠. 독일에서 유학 다녀온 저희 선배가 윤희상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윤희상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조각가 중에 문신이라는 분이 계세요. 돌아가셨는데 독일과 프랑스, 스페인 몇 개 정부에서 100년 동안 가장 위대한 조각가 7명을 뽑았는데 항상 들어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문신 기념관이 독일에는 2개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찾아보기 힘들죠. 그렇게 그러니까 너무 국내에서 평가 못 받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윤희상 선생님은 정말 대표적인 분이죠. 윤희상 선생님이 평가를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박하게 하고 못 받게 된 계기는 사실은 정치적인 이유죠. 정치적인 이유였어요. 동백님 사건이 가장 큰 문제였었죠. 그 동백님 사건으로 인해서 윤희상 선생이 대한민국에 못 들어오게 된 계기가 됐고요. 탄압받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동백님 사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967년 7월 8일 동백님이라는 게 동베를린의 한자식 표현인 거예요. 전 몰랐어요. 네. 불란서 같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중앙정보부에서 이제 간첩단 사건이 발생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표를 해가지고 194명에 이르는 유학생, 교민 등이 동베를린의 북한 대사관과 평양을 드나들고 간첩 교육을 받으며 대남 적화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중앙정보부가요. 여기서 이제 간첩으로 지목한 인물이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던 작곡가 윤희상, 그리고 화가 이응노, 그리고 천상병 시인 이런 분들도 연루돼서 고문을 당했다는 바로 그 사건이고요. 1967년 12월 3일 날 선고공판에서 관련자 중 34명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으나 대법원 최종심에서 간첩 혐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없었다. 쉽게 표현하면 간첩 조작 사건이었던 거죠. 예, 사실 6.25가 터지고 나서 직후까지 북한과 남한이라는 이 두 체제가 자리를 잡았지만서도 군사병 개선을 통해서 완전히 막힌 거는 아니었어요. 그 당시 6.25가 끝나고 나서도 북한과 남한 사람들이 상업적인 교류나 그렇죠 보따리상 같은 형태로 해서 군사병 개선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막힌 거예요. 휴전협정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개성 쪽으로 올라가고 개성에서 내려오고 하면서 물물교환이나 상업행위를 했었어요. 그랬던 상황이었고 이 50년대 60년대 동백림 사건, 동베를린 사건이라고 하는 이 사건 간첩조작 사건이 터지고 나서 중앙정보부가 이 혐의자들을 독일로 가가지고 납치를 합니다. 이게 소환을 한 게 아니에요. 납치를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국제적으로 큰 뉴스거리가 됐었습니다. 이 박정희 정권이 갖고 있었던 주특기 중에 하나가 납치예요. 김대중 선생도 일본에서 납치했었고 이게 주로 납치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 납치를 해서 독일과의 관계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됐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소환당했거나 납치당했거나 이 사람들 그중에서도 윤희상 선생이나 뭐 이런 천상병 시인 이런 분들 굉장히 가혹한 고문으로 인해서 후유증을 많이 알았었고요. 그때 잡혔던 사람들 중에 이런 증언도 했다고 해요. 북한에 왜 갔냐고 그랬더니 가면 안 돼요? 안 가야 되는지 몰랐던 거예요. 몰랐을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그 상황에 그 시대 상황이 그랬던 거고 이것을 억지로 간첩으로 엮었던 건데 간첩으로 엮었던 내용 중에 가장 키포인트는 그거였습니다. 북한에 가서 김일성도 만나고 북한을 방문하고 했었는데 갔다가 돌아오는데 봉투를 준 거예요. 북한에서. 돈과 선물이죠. 같은 민족으로서 돈과 근데 그 안에다 난수표를 집어넣은 거예요. 간첩 행위를 좀 해달라고.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봉투를 뜯어보지도 않았어. 무슨 말이냐면 줬으니까 고맙게 받겠어. 그리고 온 거예요. 그랬는데 이거를 간첩을 했다고 행위를 했다고 무리하게 기소를 했던 거고요. 이게 국제적으로 큰 문제가 되니까 추방 형태로 내보냈죠. 그러면서 국내에 입국하지 못하도록 막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윤희상 선생 같은 경우에는 당시만 해도 그렇게 유명하셨던 분인데도 불구하고 박정희 정권 이후로 계속해서 국내에서 음악 교과서나 음악사나 모든 것에 대해서 검열해서 잘린 거예요. 그래서 이름 석자 자체를 떠올리지 못하게 지워버린 겁니다. 역사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 와서 이렇게 우리가 윤희상 선생 유명하시다는 분인데 이 정도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작곡한 그 교향곡, 실내 교향곡, 관현악 이런 것들을 보면 리스트를 보면은요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번 기회로 이 유튜브 같은 데서 한번 윤희상 선생님 작품을 찾아서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재밌거든요. 보통 우리가 클래식 음악이라고 하면 딱 상상되는 그 소리 있죠. 그 현악기와 관악기 뭐 이런 바이올린 소리가 크고 이렇게 어우러지는 그런 소리를 상상하실 텐데 윤희상 선생님 작품은 그게 아니에요. 이게 동양적인 악기들도 다 같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평소에 들었던 그런 우리나라의 악기가 클래식 음악과 이런 식으로 어우러지는구나 하는 이제 색다른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어쨌건 23년 만에 돌아가신 23년 만에 돌아오는데 작년에 7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여사가 유럽 독일 갔었잖아요. 네. 그때 메르켈도 만나고 했던 바로 그 G20인가 아마 그럴걸요. 그때 갔을 때 윤희상 선생의 고향인 통영에서 동백나무를 가져다가 그 묘소에다가 심었는데 네. 그것을 이제 갖고 들어올 수 있냐 없냐에 대한 그런 것도 있어요. 갖고 나가기는 쉬운데 들어오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건 고향에 이제 안치가 되는 거죠. 슬픈 이야기입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정말 아픈 역사 속에 들어있는 거죠. 정말 천재적인 작곡가 한 사람을 월곳이 살았을 때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돌아가신 지 23년 만에야 돌아온다는 그것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여사가 또 각별하게 살뜰히 챙겼다는 생각도 좀 하면 좀 가슴 한켠이 좀 아리면서도 따뜻한 뭐 그런 이야기 아닌가 싶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박정희 정권의 동백림 간첩단 사건 때문에 독일 베를린에서 생을 마쳐야 했던 세계적인 작곡가 고 윤희상 선생의 묘소입니다. 묘비 한쪽엔 어른 어깨 높이로 자란 푸른 동백나무 한 그루가 심어져 있고
동백나무 앞에는 대한민국 통영시의 동백나무라는 글귀가 선명합니다. 윤 선생의 고향 통영에서 온 이 동백나무는 이번에 문 대통령 내외가 탄 공군 1호기에 같이 공수돼 독일 땅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윤희상 선생 탄생 100주년을 기리기 위해 묘소를 찾은 김 여사는 평생 조국 독립과 민주화를 염원하며 타국에서 숨진 선생을 위해 고향 통영의 동백나무를 떠올리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통영에서 갖고 오느라고 애 많이 썼어요. 일본에서 통영의 바다를 건너면서 그분의 마음이 어땠을까, 무엇을 생각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윤 선생의 묘지를 찾은 것은 역대 대통령 부인 중 김 여사가 처음입니다. 성악을 전공한 김 여사는 학창시절 음악 공부할 때 윤희상 선생이 영감을 많이 주신 분이라고 회고하면서 고향 땅을 못 밟아 나도 많이 울었다고 말했습니다. 참배에는 발터 볼프강 슈파러 국제 윤희상 협회장과 피아니스트 홀가 그로숍 등 고인의 제자들이 함께했고 김 여사는 다른 사람들보다 20초 넘게 혼자서 묵념을 더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나는 윤희상입니다. 나는 충무에서 자랐고 충무에서 그 귀중한 정신적인, 정서적인 모든 요소를 내 몸에 지니고 그것을 내 정신과 예술적 기량에 표현해서 나의 평생 작품을 써봤습니다. 내가 구라파에 취재하던 38년 동안 나는 한 번도 충무를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잔잔한 바다, 그 푸른 물색, 가끔 파도가 칠 때도 파도 소리는 나한테 음악으로 들렸고 그 잔잔한 풀을 스쳐가는, 조목을 스쳐가는 바람도 내한테 음악을 들렸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시간은 가고 있습니다. 올림픽도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마음이 두근반 세근반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즈아! 정말 천재적인 작곡가는 외국에서 못 들어오는데 실제로 어떤 기획을 해서 나라를 말아먹은 사람 하나는 아직까지도 감옥에 안 들어가고 지금 버젓이 살아있는데 공통점은 있네요. 천재적이라는 공통점은 있네요. 사기의 천재. 예. 전과 이번에 들어가면 전과 20번 넘어가겠네요. 전과 다수. 전과 다수. 실제로 전과자라는 게 음주운전만 해도 전과예요. 네. 그러니까 실형만 살아야 전과가 아니고 벌금형 뭐 기타 등등의 법의 처벌을 받은 경우는 다 전과에 포함되는데 지금까지 전과 14범 이명박 씨는 이제 단 몇 주만 지나면 아니다 확정 판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쨌건 전과 20여 범 이상의 기록을 세우게 될 것 같습니다. 뭐 운동하다가 뭐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거나 도로교통법으로 처벌받거나 다 전과예요. 어쨌건 이제 다스 수사팀이 서울 동부지검에 있었는데요. 수사 다 끝났어요 이제.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으로 다시 합류합니다. 다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이명박의 죄에 대해서 뭐 특활비운에 다스네 이런 것들. 그래서 결국에는 다스 수사는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거의 다 마무리됐다라고 보고 측근들이 증언들 다 해버리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오늘 방송하는 오늘 정호영 특검의 수사에 대해서 그 당시에 잘못된 수사는 없었냐. 그래서 정호영 특검 수사를 했는데 이 부분을 유력해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정확히 표현하면 되겠냐면 정호영 특검이 그것을 인지한 증거가 없다 그래서 무혐의 처분을 했어요. 이것도 말 많을 것 같은데요. 예, 이거 좀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검찰에서 정호영 특검이 120억 횡령 문제에 대해서 이 조모 씨가 개인이 횡령한 것으로 판단했고 이것이 실제 주인과 경영진이 횡령에 가담한 것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줬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정호영이라는 그 특검이 잘못한 것을 밝혀낼 수는 없었다. 증거가 없다라고까지만 갔으면 괜찮은데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갔어요. 120억 건은 격리 직원의 개인적인 횡령이 맞다라고 손을 그어버렸어요. 저는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계속 제기하고 있는 의문 120억 원을 횡령한 직원이 아직도 회사를 다니고 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말이죠.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없다라기보다는 특검이 추가 비자금을 인지한 증거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정호영 특검한테 면죄부를 줬다기보다는 정황은 있을 수 있는데 확정돼서 범행으로 볼 만한 그러니까 일부러 정호영 특검이 이명박의 다스 수사를 할 때
그런 식으로 쉴드용으로 특검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 마치 그게 정호영 특검이 죄가 없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고요. 자 어쨌건 그렇다 이 상황이 이렇고 그다음에 이거 한번 봅시다. 삼성이 이제 다스 관련해갖고 소송비를 대납한 사건 이거 있죠.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는데 이것도 평창 올림픽 기간과 설 연휴를 거치면서 계속 나오고 있는 보도는 그런 것들이었어요. 다스, 삼성, 사면 그래서 그 당시에 이건희만 특별 사면을 해주잖아요. 예. 나중에 또 다른 무대기를 사면할 때 이학수를 끼워 넣어서 이학수까지도 사면시켜주는. 예. 삼성맨들 쭉 그 기업인들 사면시켜주죠. 그리고 오늘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는 삼성만 그런 게 아니고 현대도 돈 댔어. 야, 자기 소송비를 왜 기업들이 내겠냐. 나 이렇게 죄질 나쁜 대통령은 처음 봐요. 이거 박근혜보다도 더 나쁜 거야. 예, 그런 거죠. 내 돈은 내 돈이고 네 돈도 내 돈이다. 뭐 이런 논리인 거죠. 그런 와중에 이 이명박 측에서는 이명박은 아니에요. 이명박 측이라고 하는 이 피라미들이 내놓는 얘기들을 보면 다스가 삼성으로부터 그렇게 받은 거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소송비를 대납받은 적 없다. 그러면서 에이킨 건프를 뭐 사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니 근데 본인들이 왜 거기에 떠들어요? 다스하고 상관없다면서 왜 다스의 관계에서 떠들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 직원으로서 정부 입장, 이명박의 입장만 떠들면 돼요. 그러니까 다스 측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에이킨 건프 측에서 무료로 해주겠다는 취지로 연락을 해왔었다. 아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다스 측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이해가 가요. 네. 왜 본인의 이야기니까. 네. 그런데 왜 이명박이 측에서 왜 다스 얘기를 꺼내지? 상관없다고 하면서. 아 그래도 주인된 도리가 있는데. 아니 주인 아니라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나오는 거죠. 아 본능적으로. 네. 아. 어쩔 수 없잖아요. 웃긴 거는 계속 그렇게 다스에 대한 쉴드를 쳐주고 있는 이명박 측이라는 이 피라미들이 하는 짓거리들이 참 가소롭기도 하고요. 그래서 김희중이 그렇게 말했죠.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 전 대통령밖에 없다. 그렇죠. 사실관계를 잘 젖도 모르는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았죠. 사실관계를 젖도 모르는 참모 20명, 30명 모아놓고 이야기해봤자 무슨 답이 나오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 거 있잖아. 지금 나오고 있는 증거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 이명박은 내가 보기에 섣불리 성명서를 낭독함으로써 자기 스스로의 입지를 더 좁혀놨죠.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도 몰랐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고. 어쨌건 2009년에요. 현대차가 다스의 소송 비용을 대납하는 형식으로 약 100만 달러, 약 10억 원 안팎의 돈을 이명박에게 건넨 혐의를 지금 수사 중이라 그러는데 삼성한테 40억 원 받았고요. 아까 말한 그 에이킨 건프의 성금을 삼성이 대신 한 거죠. 정말 신기하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여기서 에이킨 건프가 어떤 건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궁금합니다. 에이킨 건프의 지금 수석 변호사로 있다는 김석한이라는 사람은 96년 81세 나이로 별세한 대한생명보험 사장 김봉진의 삼남입니다. 그 대한생명이면 63빌딩을 가지고 있었던 거기죠. 지금은 아니고요. 네, 지금은 한화가 가지고 있죠. 그리고 여기 형제 자체는 사남 이녀 중에 이 사람이 삼남인데 큰형 김창헌 42년생인데 이 사람이 외환은행에서 일을 하다가 2001년에 현대건설 부사장으로 갑니다. CFO로요. 근데 이때는 이미 이명박은 현대건설을 떠나서 이제 정치 활동을 하고 있었던 시기라서 맞물리지는 않는데 김석한이란 이 사람은 약간 미국에서는 교포사회에서 완전 아메리칸 드림을 성공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 고생을 많이 했다 이거라기보다는 일단 집안이 빵빵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휘문중학교 3학년 때 공부를 너무 안 하니까 완전 유학을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 미국에 있는 군사학교 같은 데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얘가 거기서도 계속 그렇죠, 사고를 치고 거기서 또래에서도 이제 문제 있는 애들하고 계속 어울리니까 그때 당시에 박정희가 고위급 자녀들이 유학 나가 있는 애들을 싹 다 들여와서 군대를 한번 보낸 적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 군대를 3년 갔다 온 다음에 정신을 차려서 다시 미국에서 대학교에 입학해서 이제 변호사가 되는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삼성이라던가 현대라던가 이런 국내의 굵직한 대기업의 소송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이킨 건프 이 자체에서도 이 김석한 변호사가 굉장히 많은 수입을 냅니다. 이 회사 자체는 세계적인 법률 전문지 아메리칸 로이어가 2017년 10월 공개한 세계 100대 로펌 명단에서 이 매출액 기준으로 36위예요.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왜 예전에 윤창중 사건에서 김석한이 무료 변론 해줬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에이킨 건프 소속이면서 무료 변론을 해준 건데 이 에이킨 건프 자체는 우리나라 주미 대사관과도 계약을 한 상태라서 매달 3만 불씩 지급을 해주는 회사라고 해요. 그런데 사실 윤창중을 변론을 하는 것은 에이킨 건프가 주미 대사관에서
법률을 받고 있는 거랑 대치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도 되게 말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는 뭔가 국익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활동을 하지만 그래서 정확하게 뭐 이렇게 관련이 커넥션이 있다. 저는 그걸 파보려고 이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막 열심히 파봤는데 정확한 고리는 없어요. 제야의 MB 전문가. 네. 그렇지만 요 정도까지. 네. 재밌어요. 다스 소송 결국에는 140억 찾아오는 소송이잖아요. 예. 그 소송을 왜 기업들이 돈을 대야 했을까? 다시 생각해보서 140억을 찾아오는데 소송비가 40억이었다잖아요. 그럼 100억밖에 못 찾는 거잖아. 아깝잖아요. 지금 나오는 보도까지 보면 현대가 10억, 예. 삼성이 40억 된 거 아니에요. 140억 찾기 위해서 4, 50억을 쓴다. 아깝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방법을 찾았겠죠. 원금 그대로 가져오기 위해서. 그 다른 방법이 니들한테 뭔가 혜택을 줄게 돈 내라는 그 메시지를 보냈을 거고 그 혜택이 이제 총수 근데 3년 혜택에 비해서 너무 싸긴 해요. 좀 느낌이. 그 대가가 그것만이겠어요. 지금 밝혀진 게 그 정도인 거지. 이제 이거는 시작인 거고 총수 사면과 관계자들 사면 그리고 더하기 사업적인 특혜를 많이 줬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거고요. 주는 만큼 받는다라는 생각을 갖도록 기업인들한테 시장 여건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 천인공노할 정권이었던 거고요. 정말 나는 이해 안 가.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그 돈을 쳐 드리는 놈들이나 그거를 특별히 왜냐하면 그게 삼성이나 현대 쪽으로 어떤 소송 비용을 대납하게 만들면 이미 소문이 금방 날 거 아니냐고. 그 비밀 유지를 위해서라도 나는 그런 돈은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단순하게 물욕 때문에 40억 뭐 10억에서 50억 아끼려고 그런 관점이라기보다는 일단 삼성이나 현대 쪽에서는 자기들이 얻는 이익은 분명히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명박이 자기 갖고 있는 그 리스크에 비해서는 너무 물론 그때 당시가 이제 뭐 이학수 사면이 2010년이었고요. 이건희 사면이 2009년이었으니까 그 기간 사이에 그렇게 얻는 이득은 이해가 가는데 그렇게 돈 많은 이명박이 그 소송 비용을 다른 기업한테 대납하게 한다. 결국은 이게 꼬리가 길어서 밟힌 거잖아요. 알고 보면은 그 관계자들은 다 알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검찰에 불려가기만 하면 다 풀어내잖아요. 그냥 이학수도 그냥 다 불잖아요. 그랬어요. 이명박이 시켰어요. 이렇게 다 불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보통 앞다투어 분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제 검찰에 불려가면 어떤 특정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신문이라는 것도 하지만 보통은 이제 요즘에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는 용어 중에 하나가 자수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자기가 미리 보는 거예요. 자필로.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러이러한 대상에게 이러이러한 돈을 전달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말 그대로 자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걸 이미 알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자수서 지금 제출한 사람들이 이학수뿐만 아니라 김성우 전 사장, 뭐 권승호 이런 사람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자수서로 남겨두고 진술까지 막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명박은 이제 말하는 것도 지친다. 자기 측근들, 최측근들과 특활비 부분, 다스 부분에 있어가지고 가장 최측근들이었던 사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김성우 사장이라든지 권승호 전무 이런 사람도 다 자수서를 써가지고 이명박의 죄를 사실상 이실 짓고 한 상황이 됐잖아요. 이명박 씨는 우리 같은 성격이면 심장마비로 죽어. 이게 자수서는 아니고 저는 자술서를 한번 써봤거든요. 전체적인 상황이 너무 복잡하고 해당 업무 분야가 좀 전문적이거나 특별한 관례나 문화가 있으면 이게 보통 수사 조서는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조서 자체가 너무 길어지고 분량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게 그 수사관들끼리 계속 돌려 읽고 이것저것 분석을 해도 너무 자기들끼리 합의가 안 되니까 어느 순간 이야기를 합니다. 직접 써주시면 안 됩니까? 너무 복잡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20장이 넘는 자술서를 직접 써본 적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거고 자수서는 그러니까 나의 범죄를 인정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조서보다 훨씬 더 증거로서 확실한 능력이 있는 거여서 이게 MB가 몇 번 이야기하지만 혼자 나올 건지 와이프 손을 잡고 나올 건지 지금 판단해야 되는 거. 나온다 안 나온다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혼자서 나올 건지 와이프 손을 잡고 나올 건지를 판단해야 되는 거여서 깊이 잘 생각해봐야 됩니다. MB가. 이명박은 같이 들어가고 싶을 것 같아. 왜 나만? 왜 나만? 먹은 건 저 마누라가 훨씬 더 많이 먹었는데. 아니 자기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마누라가 헤쳐먹을까 봐 엄청 불안할걸요. 다른 남자랑 결혼할까 봐? 그러니까 지금이 오늘 방송하는 오늘이 2월 19일이란 말이에요. 동계올림픽이 25일 날 끝납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보도에 의하면 이명박 소환 전에 필히 나가야 되는 두 사람이 있어요.
이시영하고 이상은이에요. 지금까지 확인된 거를 또다시 한번 흔히 말해서 이제 이명박 소환 바로 직전에 매조지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달이 28일까지 있고요. 3월달로 넘어가면 제가 봤을 때는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최소한 26, 27, 28일 그 안에 올림픽이 끝나기 전일 수도 있어요. 이시영하고 이상은은 소환된다. 그러면 이명박의 소환 날짜로는 저는 3월 5일 정도 봐요. 아니 왜 제 생일날 경사났네. 제가 미리 생일 선물 드려서요. 고맙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면 3월달 내내 이명박 구속과 관련된 설왕설래로 아마 전국을 뒤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명박을 소환하는 시기가 3월이 지나가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지방선거 전국이기 때문에 야당으로부터 아주 거센 반발이 몰아치기 시작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3월을 넘길 수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땐 영혼 없는 공무원들이 검사들은 지금 엄청 굶주려 있어요. 이명박이 불러다 놓고 이제 포토라인 세우고 하는 쇼를 한번 해야 돼.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굶주리다 보니까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바로 움직일 거라고 보는데 네. 끝나면 그 다음날 이런 느낌은 아닐 것 같고 일단 이시영 이상은 불러서 조사 한번 하고 한 일주일 정도 텀을 두고 3월 5일 날 이명박을 바로 이렇게 소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제 이 지금 자수서를 쓴 사람 중에 이학수가 굉장히 핵심 키포인트가 될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이재용이 어마어마한 감형을 받았잖아요. 이번에 2심에서. 삼성은 조직적으로 검찰에 대해서 반발을 해서 지금 이렇게 전국을 이끌어 나가고 있거든요. 삼성이 가능하면 덜 다치는 방향으로. 그런데 왜 갑자기 이학수와 자수서를 썼을까? 자수서라는 건 범죄를 고백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핵심 포인트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재용한테 이게 화살이 안 가요. 이건희한테까지. 이거는 범죄 당사자가 뇌물을 주고받은 사람이 이명박과 이건희지 이재용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학수가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고 털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검찰이 이건희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건희를 기소하고 해야 되는데 혐의 없음 결론 날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99.95%잖아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이제는 저는 여기에서 또 한 번 주장하는 게 삼성의 승계 작업은 이미 다 끝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승계 작업이 끝났다는 거는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권은 포기했다는 건가요? 이미 확보했다고 보는 이미 확보했다고 봐야 되고요. 이건희가 이제는 사망 선고가 내려져도 이상하지 않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이건희 사망 선고가 내려지면 검찰은 정말 닥쳤던 개가 지붕 쳐다보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뇌물 사건인데 뇌물 준 놈이 죽어버리면 황당하잖아요. 이제 이런 상황으로 이학수는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몰고 갔을 거다라고 봐요. 이학수는 정말 삼성가의 가신 중에 하나, 핵심 가신이거든요. 이 사람이 자수서를 썼다는 것을 보는 순간 그걸 느꼈어요. 사실 그 이학수 씨는 눈 떠 있는 이건희라고 봐도 되죠. 맞아요. 예. 네, 눈 떠 있는 이건희 맞아요. 알겠습니다. 이명박 씨의 검찰 출석을 학수고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3월 9일 날이 동계 패럴림픽 개막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뭔가를 좀 분위기를, 물론 패럴림픽 때문에 이명박을 소환 못한다는 아니지만 어떤 규모에 있어서의 큰 행사가 하나 끝나고 국가적 행사가 있었으니까 더군다나 올림픽을 유치한 대통령으로서는 3월 5일에서 8일 사이. 근데 8일 날 하면 또 그 다음날 올림픽이 붙이잖아. 패럴림픽이. 그러니까 맥시멈 5일 정도에는 이명박을 소환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뭔가 이게 좀 재미있어지는 것 같은데요. 3월 5일쯤 소환, 1차 소환하고 조사하고 바로 구속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전직 대통령인데 그래도. 그렇죠. 신중한 모습을 보이죠. 네, 검찰에서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서 구속, 기소하는 게 이게 3월 9일 날 박근혜가 공주 자리에서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구속이 3월 달에 됐거든요. 이란선 쌍둥이라 지금 평행 이론 같은. 그렇죠. 아마 비슷하게 흘러갈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데요. 3월 안에는 구속 기소될 수 있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야, 그러면은 내년 새날 달력에 또 기입해야 될 게 또 하나 늘었네요. 그렇죠. 네. 이명박 구속일. 예. 이명박 씨는 일단 검찰에 출석을 하게 되면 한 20여 시간 조사를 받고 나올 겁니다. 이렇게 됐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난 모른다. 뭐 이게 계속해서 잠 못 자고 나와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또 영장 전담 판사 권순호 등등이 근데 그때 얼마나 살떨릴까나 싶어. 사실은 10년 동안의 기다림인데 이게 이명박의 구속영장이 만약에 기각돼. 광화문 가는 거죠. 광화문 가는 거지 마. 아니 광화문 가지 마. 서초동으로 가야지 이제. 아니면 날도 따뜻하고 괜찮아요. 사실은 아마 우리나라의 어떤 그 판사도 오다를 받지 않는 한 이명박의 영장을 기각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니 누가 오다를 줄 수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기침만 하겠네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정치권 이야기를 좀 가겠습니다. 신년 맞아서 홍준표하고 이명박하고 만나가지고 뭐 SBS를 뺏겼네, 뭐 KN을 어쩌고 했던 바로 그게 신년 서로 간에 인사했던 거잖아요. 그 당시 분위기는 뭐냐면 이명박이 자기한테 한참 핫발이었던 이 홍준표에게 사실 좀 사정하는 듯한 모습. 나 좀 지켜줘 이런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명박에 대해서 뭔가 좀 자유한국당이 많이 실드를 칠 거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 아니야. 그러니까 대변인들 엄평 내는 거 보면 말잖아요. 정말 굵직한 거 아니면 아예 거리를 둬요. 장제원이 이명박 이야기는 거의 안 해. 홍준표도 할 수는 있는데 거의 안 해요. 예를 들면 보통 이명박 측근들처럼 뭐 정치적인 보복이네만 이런 이야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홍준표가 자기가 자기 입으로 자백했잖아. 옛날에 자수서를 썼잖아. 내가 이미 MB를 만들어줬다. 대통령 만들어줬다고 썼어요. 그 BBK 그 편지 들고 와가지고 기자들 앞에서 흔들었던 장본인이잖아요. 2007년 대선 때 BBK 관련한 그때 당시 법률 대책 단장 뭐 본부장 이런 걸 하던 거기 쌍두마차가 나경원이었고요. 그 결국에는 BBK 수사를 만약에 다시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홍준표 위법성도 발견될 수 있거든요. 가짜 편지부터 시작해가지고. 홍준표와 나경원이 같이 걸릴 수 있어요. 이건 뭐냐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이명박의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철저히 방어를 했거든요. 거짓말을 해가면서 이명박은 관계 없어라고 하면서 언론 스피커 역할을 굉장히 크게 해서 성공한 케이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충분히 성립됩니다. 이거. 근데 이것들이 우리들을 뭐 세대가리라고 생각하는 건지 이게 지들이 대가리를 모래에 파묻는다고 해서 우리도 못 본다고 생각하는가 봐요. 뭐 타조들이 도망가다가 더 이상 도망 못 가겠다 싶으면은 모래밭에다가 머리를 묻는다고 하죠. 안 보려고. 이게 지가 지금 이제 와서 MB를 모른다. MB는 우리 당과 상관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 그러십니까? 그러면은 MB만 때릴게요. 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고 그 나경원도 진짜 문제 많은 캐릭터긴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라디오 뉴스 인터뷰에서 그걸 한번 물어봤어요. 주어가 없다. 광운대 그 강연 영상에서 LK 이뱅크 설립에 대해서 내가 은행을 만들었다. BBK라는 투자사를 설립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동영상 그 맥락에서는 주어가 없는 상태에서 BBK를 만들었습니다. 올해 BBK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는 주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나경원이. 이제 시간이 흘러서 지금 와서 물어봤어요. 그 당시 그 주어 논란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직도 그 이야기를 똑같이 합니다. 그 동영상을 보시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만들었다는 말을 하지 않고 BBK를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한다. 누가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나는 그거를 진술한 거지 이명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억지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아직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연병은 아니지. 그러니까 홍준표가 이제 와서 나는 MB를 모릅니다. 그동안 20년 넘는 기간 동안 이명박과 같이 뒹굴었던 그 역사를 국민들이 다 봤는데 이제 와서 모른다고 이야기를 한들 나경원이 지금도 그렇게 멍청한 이야기를 한다고 속을 거라고 국민들이 속아줄 거라고 믿는 그 대가리들 자체가 진짜 좀 납득이 안 되면 납득이. 그러니까 이명박하고 홍준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 15대 국회 때인데 그때가 1996년 4.11 총선 때 홍준표는 송파 갑에 출마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현찰을 뿌린 혐의로 결국에는 의원직 상실하고 이명박은 그 당시에 위증교사네 뭐네 뭐 해서 의원직 상실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미국으로 같이 가서 같이 골프 치던 사이입니다. 그냥 친한 사이가 아니고. 그래서 홍준표는 덕고다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명박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실상 어마어마한 친이계 중에 한 명이었죠. 그러니까 대선 때 박근혜 편에 들지 않고 이명박의 편에 서가지고 BBK 같은 걸 털어주는 역할을 했는데 이게 잘만 하면 엮으면은 이것도 이명박과 홍준표가 어떤 관계일 수 있어서 불법 자금을 받았다거나 주범과 종범 관계가 될 수 있어서 같이 보낼 수도 있는 아직까지는 뭐가 나온 건 별로 없고요. 그냥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명박의 측근이라고 불리는 대표적인 측근 이재호가 홍준표 밑으로 기어 들어갔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되게 웃기더라고. 뭐 사만 당원의 만장일치로 자유한국당에 입당했다. 뭐라더라 보수의 왁구가 완성됐다라든가. 왁구?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홍준표는 사실은 이명박 자체가 계륵 같은 거죠. 이야기를 안 해주면 의리 없다고 하고
막아주면 자기가 부각되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죠. 이제 범죄자의 전형 이런 느낌이고요. 자, 그 자유한국당이 서울시장 후보가 없어서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우리가 얼마 전 방송에서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건 떠오르는 서울시장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역대급으로 역대로. 조순. 예. 네, 조순 또. 역대 최고는 박원순 아니겠어요? 고건. 고건. 그다음에 이명박이지 뭐. 이명박, 오세훈 뭐 이렇게. 예. 근데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저는 대통령 되는 것만큼은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 자리 자체가. 예. 그 수도 서울의 장이기도 하지만 뭐랄까 얽힌 문제가 굉장히 너무 복잡해. 머리가 스마트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예전에는 뭐 이명박은 아예 사기치려고 들어갔던 그런 느낌이 있고 정치적으로 가장 좀 과대포장된 인물은 오세훈이고 서울시장 나가가지고 무상급식 직을 걸고 주민투표하는 그런 개 같은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멍청한 짓이죠. 사실은 오세훈은 좋은 일이잖아요. 강자가 흔히 말해서 강자란 표현 좀 그렇지만 국가의 공권력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돈을 쓰는 거를 못하겠다 해서 자기 직을 걸어놓고 결국에는 주민투표가 무산됨으로써 직을 내려놨는데 오세훈이라는 캐릭터는 그런 캐릭터잖아. 그러면 다시 정치권에 들어오면 안 되는 캐릭터고 그 사람은 그 이후에 국회의원도 뭐 또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 저주인 거야. 무상급식의 저주인 거야. 사실은 공당이라고 하면 그런 인물 자체가 다시 거론되는 게 사실 창피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인물이 없다는 뜻이에요. 뭐 황교안 거론되지. 김병준 노무현 대통령 때 교육부 장관 했던 사람도 거론되지. 그때 그 사람이 박근혜가 탄핵당하기 바로 직전에 국무총리로 내정했던 사람이잖아요. 김병준은. 그런 사람 내정되지. 그렇다 보니까 아직까지 오히려 황교안이나 김병준에 비하면 자기들이 보기엔 더 스마트한 느낌이 있나 봐요. 계속 오세훈 펌프질하는 거예요. 오세훈도 이제 더 이상 정치 안 할 거면 한번 출마해 주는 것도 어떨까 싶어요. 좀 해줘라 좀 그냥. 나는 반대로 생각했는데. 아니 그냥 해줘라. 어차피 안 될 건데 지금은 국회의원도 안 되고 뭐 또 이것저것 안 될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한번 해줘라 그냥. 선거판이라도 재밌고로. 예, 이게 굉장히 그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이게 지방선거 중에 서울시장 후보가 지금 민주당에는 많아요. 그리고 누가 나오든 민주당이 될 확률이 무지하게 높습니다, 사실. 거의 된다고 봐야 돼요. 특별한 케이스가 없으면.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밤이당은 지금 안철수 쪽을 밀으려고 하고 있죠. 어찌됐든 늘려고 하고 있어요. 되든 안 되든. 안철수도 나오고. 네. 그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만약에 안철수가 서울시장 후보로 나온다고 했을 때 자유한국당에서 그래도 좀 비중 있는 후보를 내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서울에 있는 자기들 지지 세력이 이 밤이당 쪽으로 완전히 흡수될 확률이 높아요. 물론 밤이당도 자기 후보가를 내지 않으면 자유한국당 후보가 나오는 순간 그쪽으로 완전히 흡수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본인들의 지지층이 완전히 붕괴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지금 중대한 위기 상황에 놓인 거라 어찌됐든 좀 역량이 있고 비중 있는 사람을 넣어야 되는데 말을 듣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유한국당 측에. 그렇지. 그러니까 굳이 당선시킨다기보다는 이게 하부 조직과 연관이 있어요. 선거라는 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자리인 서울시장 또는 뭐 각 지역에 있는 구청장, 다음에 시의원, 구의원 뭐 이런 사람들이 유기적으로 뽑혀야 돼서 오세훈이든 누구든 나가가지고 전반적으로 기호 2번이 땅 물론 뭐 기호 2번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아직까지는 모르지만 그 상황에서 그게 돌아가야 되는데 만약 윗대가리에 있는 후보가 없는 건 사실 말이 안 되고요. 뭐 어떻게든 낼 거예요. 홍준표 지가 나가서라도 전 낼 거라고 보는데 그 상황에서 오세훈이 거론되고 있다는 건 지금 자유한국당으로 보면 오세훈은 만고역적이에요. 왜 그러냐. 그렇죠. 멀쩡한 자리를. 실제로 이명박 박근혜를 거치면서 만약에 오세훈이 계속 시장직을 유지하고 이런 상태가 됐다 그러면 이렇게 쉽게 탄핵당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세훈 자체가 갖고 있는 수구 집단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만고역적 같은 자예요. 근데 그 자가 다시 거론되는 것 자체는 그만큼 궁하다는 걸 그냥 반증하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한번 볼까요? SBS하고 칸타퍼블릭이 한 여론조사는 박원순 시장은 30.8 1위고요. 오세훈 10.4, 황교안 9, 안철수 8.2, 박영선 7.5 이런 식이고요. 민주당내 적합도 조사에서는 박원순 35.9, 박영선 15.8, 우상호 6.6 이런 식이고요. 사자구도 가상대결 박원순 시장 44.9, 황교안 16.8, 안철수 13.7 이런 식이고요. 민주당 후보로 박영선 의원이 나오면 28.7, 1위긴 1위인데 많이 접혀들고요. 황교안 17.5,
안철수 17.4, 노회찬 16.2 이런 식이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로서는 오세훈이나 황교안이나 굉장히 유력한 주자들로 거론되고 있긴 한데 현재까지는 민주당에서 누가 나와도 이기는 걸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목할 만한 또 여론조사가 그 칸타 퍼블릭인가 거기서 나왔던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서울 시민 중에 20, 30대 유권자들의 정치적인 지지 성향 구분을 해놓은 게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 약 한 40% 정도가 진보적이다. 나는 진보적이다라고 얘기하고 30% 정도는 나는 중도적이다. 그리고 10몇 %가 나는 보수적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 비율을 보여주면서 그래프 색깔을 나오는데 제가 놀랐어요. 나는 진보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파란색, 나는 중도적이다고 한 것을 녹색, 보수적이다 빨간색 이렇게 구분을 해놔서 저는 거기에서 그 진보적이다 중도적이다라고 한 그 사람들의 많은 교집합이 지금 현재의 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유권자라고 보고 있는데 그 안에서 중도적이다라는 것을 빼서 이 안철수계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 그래프상에서 보면 굉장히 미묘한 그런 색깔로 보여지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사람한테 뇌리에 박히게 해주는 거죠. 서울 시민의 30% 정도가 녹색으로 지지를 해. 이런 이미지를 씌워주는 거예요. 저는 아주 그걸 보고 굉장히 불쾌했었어요. 여론조사라고 하면서 이런 숨겨져 있는 부분들에 본인들의 숨겨져 있는 의도를 그렇게 그래프상으로 색깔로 살짝 보여주는데 이게 유권자들한테는 굉장히 강하게 각인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경상도 지역에서는요. 거의 여론 조작 수준으로 여론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누구누군가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의 지지율을 1위로 만들기 위해서 강력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빼버리는 여론조사도 막 벌어지고 있고요. 지금 경상도 지역은 난리도 아닙니다. 거의 지금. 그러니까 경상도뿐만 아니고요. 어느 지역이나 비슷해요. 사실은 지방선거 때문에 막 이제 일종의 그 기획된 여론조사 이런 게 있어가지고 사람들 여론조사로 자기 마음을 굳히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이 사람 누구지? 지지율이 높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그게 그 선관위 입장에서 되게 골치 아픈 것 중에 하나예요. 나중에 그게 잘못되면 우리가 왜 국정원 특활비로 청와대가 여론조사한 것도 불법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꾸 이제 여론의 생각을 알아보는 게 아니라 여론을 끌어가려고 하는 목적을 가진 여론조사가 굉장히 많더라 이런 거고. 자, 마지막으로 안철수 씨는 서울시장 출마를 할까요? 안 할까요? 난상 토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항상 주장하듯이 안 할 거라고 보지만 이 언론에서는 간절하게 나왔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안철수라는 이름과 그 빅매치라는 단어를 항상 같이 쓰더라고요. 그게 왜 빅매치야? 그러니까 안철수가 나오든 말든 그게 왜 빅매치냐고. 안철수 때문에 빅매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빅매치의 뜻은 숨겨진 뜻은 그거예요. 역대 서울시장 선거 중에 가장 큰 표차로 당선되는 안철수가 가장 큰 표차로 떨어지는 빅매치 뭐 이런 건데 아무래도 지금 이게 언론을 통해서 가상의 그 지지도가 형성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언론을 통한 띄우기와 아까 제가 여론조사 중도 성향이라고 본인을 표시한 30% 정도의 사람들이 초록색으로 표시됐던 이런 그래프상에 이런 부분들과 이렇게 빅매치 그리고 밤이당을 자꾸 띄우는 안철수를 띄워서 뭔가를 도모하고자 하는 이러한 뭔가 기획과 의도가 섞여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이제 오랜만에 음모론 투척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와 사실상 연동이 돼 있는 거는 경기도지사와 부산시장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자력으로는 당선 못 돼도 예를 들면 딜이 가능할 수 있어요. 서울시장은 이쪽이 할게, 부산시장은 어떻게, 경기도지사는 어떻게 해가지고 서로 윈윈하는 선거를 만들 수 있거든요. 일단 안철수 성향으로 보면 자기가 출마한 지역에는 자기가 양보를 받아야 돼. 예를 들면 뭐 명분을 걸기 나름이잖아요. 정치인들이라는 게 뭐 최근에 이제 홍준표가 막 친북 좌파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문재인 정부를 굉장히 막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친북 좌파의 발언을 막기 위해서 우리 중도 보수 세력들이 뭐 단일화, 흔히 말하는 단일화라는 요건으로 서울시장은 뭐 이쪽이 양보하고. 근데 만약 이런 거 있잖아. 막판에 가가지고 선거 비용 보전 이런 걸 떠나서 저쪽에 독주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줄게. 다만 너희들이 부산이나 경기도에서 죽어줘. 이런 식으로 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안철수라는 개인의 캐릭터 자체가 절대로 남을 위해서,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해서 양보하거나 희생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 출마를 안 할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안철수가 당을 위해서, 안 그러면 보수 정치의 미래를 위해서, 뭐 중도 개혁을 위해서 내가 뭐 한 몸 희생하겠다. 이런 사람이 정말 털끌만치라도 있었다면 지금까지 이런 초딩스러운 모습을 안 보였을 테고, 지금까지 정치를 해왔던 그 모습들을 쭉 종합을 해볼 때 절대로 이런 땡전 한 푼도 타인을 위해서는 쓰지 않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서울시장에 출마를 해서 안철수가 얻어갈 게 뭐냐.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 바른미래당이 그게 정치적으로 어떤 지분을 가지고 있고 뭐 지금 현재 정치 지역 안에서 뭐 어떻게 뭐 자리 잡을 거다 이런 거는 안철수의 머릿속에 없다는 거죠. 안철수는 무조건 나만 내가 어떻게 될 건가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어서. 아니, 그러니까 저도 지금 현재 보면 당선 가능성 때문에 서울시장 출마보다는 재보궐선거 나갈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가정이란 건 뭐 정치는 생물이니까 안철수가 서울시장 후보가 단일화 대상이 되는 걸 목적으로 한다면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른미래당과 이건 물론 이제 지들끼리 뭔가 풀어야 되는 숙제가 있어요. 어떤 구원 관계라든지 서로 간에 악화된 관계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그냥 업무론일 뿐이지만 옛날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안철수라는 사람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잘못된 선택들을 하고 있는가를 제사 깎아먹기, 자기는 그게 승부사라고 착각한다는데, 예를 들어서 새정치민주연합일 때요, 안철수가 그 당시에 부산으로 선거를 나갔더라면, 그게 이제 이뻤죠. 만약에 분당에 나가지 않고요, 최근에 나오는 박원순 시장에게 경남으로 나가라는 거하고 약간 맥락을 같이 하는 건데, 부산 뭐 시장이라든지 또 부산 총선 같은 데 나가서 붙으면 좋고, 그러니까 일종의 적진 같은 거잖아요. 당선된 적이 없는 그런 것을 그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 출마해갖고 당선되듯 출마해서 당선돼서 더 유력한 주자가 되고 현재 민주당에 남아있는 상태라면 가장 유력한 주자 중에 한 명이 됐을 거라고 보는데. 네, 그 당시에 저도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어요. 안철수는 노원구에 출마하면은 이거는 도둑질이다. 이게 평생을 성공만 했던 사람이 정치계에 입문했을 때는 실패하는 모습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게 정치라는 게 뭐 5년 하고 뭐 8년 하고 끝내버릴 게 아니라면 자기가 정치를 통해서 이 사회에 평생 헌신할 거라고 결심을 했다면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자기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야 된단 말이죠. 자기의 이전 그 역사처럼 모두 항상 1등하고 서울대 나오고 박사학위 받고 창업해서 성공하고 모든 실패 한 번 없이 성공만 했던 그런 그림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인생처럼 실패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고 작게 성취해 나가면서 정치계 안에서 자리를 잡아오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그 당시 영도구에 출마해서 김무성과 붙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무성과 붙었으면 정말 극적으로 뭐 이길 수도 있고 당연히 떨어질 가능성이 더 컸겠죠. 하지만 떨어져서 낙선하는 그 모습이 정계에 입문해서 낙선하고 계속 백의종군하면서 자기 메시지를 사회적으로 계속 널리 전파하는 모습이 이 안철수라는 그 브랜드가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들어지는 성공의 상징이 아니라 그 역경을 이겨내는 어떤 그런 승리의 상징으로서 안철수라는 이름이 자리매김돼야 된다고 그때 진짜 피 터지게 토론을 한번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는 알죠. 안철수가 그런 캐릭터가 아니라는 거. 절대로. 이 안철수가 현재 백의종군 하겠다라고 해서 현재는 다 이제 정말 평당원의 입장으로 돌아갔잖아요. 직위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런데 이 유승민이 안철수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 안철수 입장에서는 지금 갈 수 있는 길이 선대위원장만 맡느냐, 아니면 선대위원장을 맡고 서울시장이나 송파울로 가느냐, 아니면 선대위원장을 안 맡고 서울시장이나 송파울로 가느냐. 사실은 이거 안에서밖에 놀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기존에 안철수가 움직여왔던 캐릭터를 보건데 저는 절대로 서울시장과 송파울로 나가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선대위원장으로서 본인이 선대위원장에 있으면서 자기의 이름값을 높이는 방법,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실익을 챙길 수 있는, 명성보다도 실익이 뭐가 있겠죠? 동그란 거겠죠. 실익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을 추구하고 명성과 명예는 택하는 차후에 자유한국당과 합쳐지던 말던 또 대선 후보로 나오는 이쪽 정치적인 노림수를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서울시장과 송파울로 나가는 거는 굉장히 큰 모험이라고 봐요. 사실 안철수 입장에서는 거기에서 떨어지면 자기 정치 인생이 정말 이제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곳까지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본인의 정치 인생은 본인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안철수는 항상 아버지나 부인이 해줬던 거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2011년에 시사인에서 윤여준을 인터뷰한 것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때 안철수가 박원순한테 양보했다고 했잖아요. 네. 시장 나가는 거를. 근데 사실은 박원순한테 양보하기 나흘 전에 출마를 먼저 포기한다고 얘기를 해서 캠프가 발칵 뒤집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는 안철수가 내가 서울시장에 나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서 후보로 나가려고 했었는데 후에 아버지가 너무 결사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캠프가 다시 한번 뒤집어졌다고 네.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이야기 있었어요. 네. 네. 그것만 봐도 이번에 나가는 것에 대한 그 결정은 본인보다는 본인이 멘토로 삼고 있는 사람들의 결정에 의해서가 되지 않을까. 최근에 안철수 씨 행보를 보면 우리 방송을 듣고 있어요. 우리가 결정을 해줍시다. 당선 가능성은 오히려 재보궐선거가 높고, 왜냐하면 그 특정 개인의 지역적 성향도 있고요. 송파을이라는. 예. 그러니까 후보만 정리가 잘 되면 안철수는 재보궐선거의 가능성이 있는데, 떨어졌을 때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서 떨어졌을 때는 정치적 미래가 아무래지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압도적으로 예상돼 있는, 사실상 박원순의 3선이 예상돼 있는 그런 선거에서 안철수가 떨어졌다고 해서 그게 안철수의 능력 부족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안철수가 표현한 대로 백의정군이라는 표현에서 좀 세보자면 백의정군은 무슨 뜻인지를 알죠. 보통 군인들은 군복을 입잖아요. 백의정군은 일종의 형벌이에요. 형벌. 계급장 띄어 그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예. 했던 게 바로 백의정군인데 갑옷 이런 건 안 입고 그냥 일반 하얀 옷을 입고 사복을 입고, 사복은 아니지, 사복이라고 표현하면 좀 사병이 되는 거죠. 예. 그게 백의정군이란 말이에요. 계급장 띄고 나가는 건데 백의정군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진 사람에 대한 처벌 종류 중에 하나예요. 장군이었지만 너 그냥 흰 옷 입고 나가서 계급장 없는 옷 입고 나가서 그냥 싸워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안철수의 백의정군이란 사실은 함부로 쓰면 안 돼. 그게 뭐가 백의정군이야. 일종의 처벌 형벌인데 간단히 말하면 처세라고 보는 게 맞죠. 자기가 뭔가 욕심 없음을 자꾸 대권병 걸렸다고 하니까 욕심 없음을 하기 위해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당을 할 때 너부터 물러나야 되지 않겠니라고 이제 민평당 간 사람들이나 중재파들이 이야기하니까 자기도 마지못해서 당을 내려놓은 거예요. 내가 무슨 큰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의 외연 확장을 위해서 바른정당과 통합하는데 통합이 되고 나면 내려놓을게.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속마음도 없이 질렀어요. 그렇게 쉽게 내려놓을 거였으면은 대선 끝나고 나오지도 말았어야 돼. 당대표 선거에. 네. 어쨌든 욱해서 질렀는데 나는 안철수가 정치로 살아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해서 끝까지 고하는 거예요. 단일화 같은 거 없이. 그래서 떨어져. 나는 그러면 최소한 자기 지지자들한테는 어느 정도 이 평가를 최초로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안철수 씨가 지금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든지 지킬 수 있는 조언을 해주고 싶은 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기 스스로도 안 믿을 겁니다. 이게 바른미래당이 100년 정당이라는 100년 정당을 염두에 두고 창당한 당이라는 거 자기 스스로도 안 믿을 거예요. 어차피 정류장이고 징검다리라는 거 다 누구나 알잖아요. 그리고 보수 쪽으로 지금 방향을 선회해서 그쪽으로 한 발 한 발 가고 있다는 거 우리 다 보고 있단 말이죠. 건너뛰어요. 그래서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보수, 그러니까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 이거 완전히 이거 파토 날 겁니다. 그러면 그때 보수의 깃발이 되세요. 그때 가서. 그때 보수의 깃발이 되어서 다시 한번 안철수라는 이름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치 진영을 구상하는 게 안철수 씨를 위해서 훨씬 더 남는 장사예요. 지금 여기서 괜히 뛰어들어봤자 몸 상하고 마음 상하고 돈 상하고 여러모로 마이너스밖에 안 돼. 아니 우리 야수님이 안철수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진심 같은데? 네, 진짜 안철수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왜 안철수를 위하냐고? 아, 그래도 그럼 죽으라 그래 그러면? 야, 이 새끼야, 네가 뭐 있다고 다 대잊어버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산 사람이면 건강하게 잘 살아야지. 단독 야수 안철수 사생편이었다. 자, 어쨌건 이야기 마무리할게요. 실제로 몇 개월 남지 않았잖아요. 5월달 정도 되면은 사실상 거의 확정이거든요. 그럼 지금 2월이니까 3개월 정도만 있으면은 누가 출전하고 이게 그림이 그려지는데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누가 되느냐도 관전 포인트지만 저는 그래요. 자유한국당에서 오세훈이 나올 것이냐, 바미당에서 안철수가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정당하게
어떤 평가를 받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안철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또 예상이 되는 게 자기 선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의당 그 부류의 사람들이 수도권에서 시의원도 나와야 되고 기초의원도 나와야 됩니다. 그 부분에서 질이 멸렬한 사람, 뭐 이름도 잘 모르는 사람이 나오면 사실 수도권 전멸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좀 전략이 있다면 내가 죽더라도 당을 위해서 그래서 백의종군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 그렇게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 선거는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안철수 아버님 한번 모시죠. 저 서울시장 선거를 주제로 한 영화가 하나 있죠. 네. 특별시민? 특별시민이라는 영화를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곤모술수가 난무하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악기와 관악기, 뭐 이런 바이올린 소리가 크고 이렇게 어우러지는 그런 소리를 상상하실 텐데 윤희상 선생님 작품은 그게 아니에요. 이게 동양적인 악기들도 다 같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평소에 들었던 그런 우리나라의 악기가 클래식 음악과 이런 식으로 어우러지는구나 하는 이제 색다른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어쨌건 23년 만에 돌아가신 23년 만에 돌아오는데 작년에 7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여사가 유럽 독일 갔었잖아요. 네. 그때 메르켈도 만나고 했던 바로 그 G20인가 아마 그럴걸요. 그때 갔을 때 윤희상 선생의 고향인 통영에서 동백나무를 가져다가 그 묘소에다가 심었는데 네. 그것을 이제 갖고 들어올 수 있냐 없냐에 대한 그런 것도 있어요. 갖고 나가기는 쉬운데 들어오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건 고향에 이제 안치가 되는 거죠. 슬픈 이야기입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정말 아픈 역사 속에 들어있는 거죠. 정말 천재적인 작곡가 한 사람을 올곧이 살았을 때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돌아가신 지 23년 만에야 돌아온다는 그것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여사가 또 각별하게 살뜰히 챙겼다는 생각도 좀 하면 좀 가슴 한켠이 좀 아리면서도 따뜻한 뭐 그런 이야기 아닌가 싶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박정희 정권의 동백링 간첩단 사건 때문에 독일 베를린에서 생을 마쳐야 했던 세계적인 작곡가 고 윤희상 선생의 묘소입니다. 묘비 한쪽엔 어른 어깨 높이로 자란 푸른 동백나무 한 그루가 심어져 있고 동백나무 앞에는 대한민국 통영시의 동백나무라는 글귀가 선명합니다. 윤 선생의 고향 통영에서 온 이 동백나무는 이번에 문 대통령 내외가 탄 공군 1호기에 같이 공수돼 독일 땅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윤희상 선생 탄생 100주년을 기리기 위해 묘소를 찾은 김 여사는 평생 조국 독립과 민주화를 염원하며 타국에서 숨진 선생을 위해 고향 통영의 동백나무를 떠올리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통영에서 갖고 오느라고 애 많이 썼어요. 일본에서 통영의 바다를 건너면서 그분의 마음이 어땠을까, 무엇을 생각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윤 선생의 묘지를 찾은 것은 역대 대통령 부인 중 김 여사가 처음입니다. 성악을 전공한 김 여사는 학창시절 음악 공부할 때 윤희상 선생이 영감을 많이 주신 분이라고 회고하면서 고향 땅을 못 밟아 나도 많이 울었다고 말했습니다. 참배에는 발터 볼프강 슈파러 국제 윤희상 협회장과 피아니스트 홀가 그로숍 등 고인의 제자들이 함께했고 김 여사는 다른 사람들보다 20초 넘게 혼자서 묵념을 더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나는 윤희상입니다. 나는 충무에서 자랐고 충무에서 그 귀중한 정신적인, 정서적인 모든 요소를 내 몸에 지니고 그것을 내 정신과 예술적 기량에 표현해서 나의 평생 작품을 써봤습니다. 내가 구라파에 취재하던 38년 동안 나는 한 번도 충무를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잔잔한 바다, 그 푸른 물색, 가끔 파도가 칠 때도 파도 소리는 나한테 음악으로 들렸고 그 잔잔한 풀을 스쳐가는, 조목을 스쳐가는 바람도 내한테 음악을 들렸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시간은 가고 있습니다. 올림픽도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마음이 두근반세근반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즈아! 정말 천재적인 작곡가는 외국에서 못 들어오는데 실제로 어떤 기획을 해서 나라를 말아먹은 사람 하나는
아직까지도 감옥에 안 들어가고 지금 버젓이 살아있는데. 공통점은 있네요. 천재적이라는 공통점은 있네요. 사기의 천재. 예. 전과, 이번에 들어가면 전과 20법 넘어가겠네요. 전과 다수. 전과 다수. 실제로 전과자라는 게 음주운전만 해도 전과예요. 네. 그러니까 실형만 살아야 전과가 아니고 벌금형 뭐 기타 등등의 법의 처벌을 받은 분이 계세요. 돌아가셨는데 독일과 프랑스, 스페인 몇 개 정부에서 100년 동안 가장 위대한 조각가 7명을 뽑았는데 항상 들어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문신 기념관이 독일에는 2개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찾아보기 힘들죠. 그렇게 그러니까 너무 국내에서 평가 못 받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윤희상 선생님은 정말 대표적인 분이죠. 윤희상 선생님이 평가를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박하게 하고 못 받게 된 계기는 사실은 정치적인 이유죠. 정치적인 이유였어요. 동백님 사건이 가장 큰 문제였었죠. 그 동백님 사건으로 인해서 윤희상 선생이 대한민국에 못 들어오게 된 계기가 됐고요. 탄압받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동백님 사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967년 7월 8일 동백님이라는 게 동베를린의 한자식 표현인 거예요. 전 몰랐어요. 네. 불란서 같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중앙정보부에서 이제 간첩단 사건이 발생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표를 해가지고 194명에 이르는 유학생, 교민 등이 동베를린의 북한 대사관과 평양을 드나들고 간첩 교육을 받으며 대남 적화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중앙정보부가요. 여기서 이제 간첩으로 지목한 인물이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던 작곡가 윤희상, 그리고 화가 이응로, 그리고 천상병 시인, 이런 분들도 연루돼서 고문을 당했다는 바로 그 사건이고요. 1967년 12월 3일 날 선고공판에서 관련자 중 34명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으나 대법원 최종심에서 간첩 혐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없었다. 쉽게 표현하면 간첩 조작 사건이었던 거죠. 예, 사실 6.25가 터지고 나서 직후까지 북한과 남한이라는 이 두 체제가 자리를 잡았지만서도 군사병 개선을 통해서 완전히 막힌 거는 아니었어요. 그 당시 6.25가 끝나고 나서도 북한과 남한 사람들이 상업적인 교류나 그렇죠, 보따리상 같은 형태로 해서 군사병 개선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막힌 거예요. 휴전협정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개성 쪽으로 올라가고 개성에서 내려오고 하면서 물물교환이나 상호행위를 했었어요. 그랬던 상황이었고 이 50년대 60년대 동백님 사건, 동베를린 사건이라고 하는 이 사건, 간첩조작 사건이 터지고 나서 중앙정보부가 이 혐의자들을 독일로 가가지고 납치를 합니다. 이게 소환을 한 게 아니에요. 납치를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국제적으로 큰 뉴스거리가 됐었습니다. 이 박정희 정권이 갖고 있었던 주특기 중에 하나가 납치예요. 김대중 선생도 일본에서 납치했었고 이게 주로 납치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 납치를 해서 독일과의 관계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됐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소환당했거나 납치당했거나 이 사람들 그중에서도 윤희상 선생이나 뭐 이런 천상병 시인 이런 분들 굉장히 가혹한 고문으로 인해서 후유증을 많이 알았었고요. 그때 잡혔던 사람들 중에 이런 증언도 했다고 해요. 북한에 왜 갔냐고 그랬더니 가면 안 돼요? 안 가야 되는지 몰랐던 거예요. 몰랐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그 시대 상황이 그랬던 거고 이것을 억지로 간첩으로 엮었던 건데 간첩으로 엮었던 내용 중에 가장 키포인트는 그거였습니다. 북한에 가서 김일성도 만나고 북한을 방문하고 했었는데 갔다가 돌아오는데 봉투를 준 거예요. 북한에서. 돈과 선물이죠. 같은 민족으로서 돈과 근데 그 안에다 난수표를 집어넣은 거예요. 간첩 행위를 좀 해달라고.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봉투를 뜯어보지도 않았어. 무슨 말이냐면 줬으니까 고맙게 받겠어. 그리고 온 거예요. 그랬는데 이거를 간첩을 했다고 행위를 했다고 무리하게 기소를 했던 거고요. 이게 국제적으로 큰 문제가 되니까 추방 형태로 내보냈죠. 그러면서 국내에 입국하지 못하도록 막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윤희상 선생 같은 경우에는 당시만 해도 그렇게 유명하셨던 분인데도 불구하고 박정희 정권 이후로 계속해서 국내에서 음악 교과서나 음악사나 모든 것에 대해서 검열해서 잘린 거예요. 그래서 이름 석자 자체를 떠올리지 못하게 지워버린 겁니다. 역사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 와서 이렇게 우리가 윤희상 선생 유명하시다는 분인데 이 정도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작곡한 그 교향곡, 실내 교향곡, 관현악 이런 것들을 보면 리스트를 보면은요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번 기회로 이 유튜브 같은 데서 한번 윤희상 선생님 작품을 찾아서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재밌거든요. 보통 우리가 클래식 음악이라고 하면 딱 상상되는 그 소리 있죠. 그 현악 경우는 다 전과에 포함되는데 지금까지 전과 14범 이명박 씨는 이제 단 몇 주만 지나면 아니다 확정 판결까지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쨌건 전과 20여 범 이상의 기록을 세우게 될 것 같습니다.
뭐 운동하다가 뭐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거나 도로교통법으로 처벌받거나 다 전과예요. 어쨌건 이제 다스 수사팀이 서울 동부지검에 있었는데요. 수사 다 끝났어요 이제.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으로 다시 합류합니다. 다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이명박의 죄에 대해서 뭐 특활비운에 다스네 이런 것들. 그래서 결국에는 다스 수사는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거의 다 마무리됐다라고 보고 측근들이 증언들 다 해버리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오늘 방송하는 오늘 정호영 특검의 수사에 대해서 그 당시에 잘못된 수사는 없었냐. 그래서 정호영 특검 수사를 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정확히 표현하면 되겠냐면 정호영 특검이 그것을 인지한 증거가 없다 그래서 무혐의 처분을 했어요. 이것도 말 많을 것 같은데요. 예, 이건 좀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검찰에서 정호영 특검이 120억 횡령 문제에 대해서 이 조모 씨가 개인이 횡령한 것으로 판단했고 이것이 실제 주인과 경영진이 횡령에 가담한 것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줬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정호영이라는 그 특검이 잘못한 것을 밝혀낼 수는 없었다. 증거가 없다라고까지만 갔으면 괜찮은데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갔어요. 120억 건은 격리 직원의 개인적인 횡령이 맞다라고 손을 그어버렸어요. 저는 요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계속 제기하고 있는 의문, 120억 원을 횡령한 직원이 아직도 회사를 다니고 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말이죠.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없다라기보다는 특검이 추가 비자금을 인지한 증거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정호영 특검한테 면죄부를 줬다기보다는 정황은 있을 수 있는데 확정돼서 범행으로 볼 만한, 그러니까 일부러 정호영 특검이 이명박의 다스 수사를 할 때 그런 식으로 쉴드용으로 특검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 마치 그게 정호영 특검이 죄가 없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고요. 자, 어쨌건 그렇다, 이 상황이 이렇고,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봅시다. 삼성이 이제 다스 관련해갖고 소송비를 대납한 사건 이거 있죠.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는데, 이것도 평창 올림픽 기간과 설 연휴를 거치면서 계속 나오고 있는 보도는 그런 것들이었어요. 다스, 삼성, 사면, 그래서 그 당시에 이건희만 특별 사면을 해주잖아요. 예. 나중에 또 다른 무대기를 사면할 때 이학수를 끼워넣어서 이학수까지도 사면시켜주는. 예. 삼성맨들 쭉 그 기업인들 사면시켜주죠. 그리고 오늘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는 삼성만 그런 게 아니고 현대도 돈 댔어. 야, 자기 소송비를 왜 기업들이 내겠냐. 나 이렇게 죄질 나쁜 대통령 처음 봐요. 이거 박근혜보다도 더 나쁜 거야. 예, 그런 거죠. 내 돈은 내 돈이고 네 돈도 내 돈이다. 뭐 이런 논리인 거죠. 그런 와중에 이 이명박 측에서는 이명박은 아니에요. 이명박 측이라고 하는 이 피라미들이 내놓는 얘기들을 보면 다스가 삼성으로부터 그렇게 받은 거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소송비를 대납받은 적 없다. 그러면서 에킹건프를 뭐 사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니 근데 본인들이 왜 거기에 떠들어요? 다스하고 상관없다면서 왜 다스의 관계에서 떠들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 직원으로서 정부 입장, 이명박의 입장만 떠들면 돼요. 그러니까 다스 측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에이킹컴프 측에서 무료로 해주겠다는 취지로 연락을 해왔었다. 아,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다스 측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이해가 가요. 네. 왜 본인의 이야기니까. 네. 그런데 왜 이명박이 측에서 왜 다스 얘기를 꺼내지? 상관없다고 하면서. 아, 그래도 주인된 도리가 있는데. 아니, 주인 아니라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나오는 거죠. 아, 본능적으로. 네. 아. 어쩔 수 없잖아요. 웃긴 거는 계속 그렇게 다스에 대한 쉴드를 쳐주고 있는 이명박 측이라는 이 피라미들이 하는 짓거리들이 참 가소롭기도 하고요. 그래서 김희중이 그렇게 말했죠.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 전 대통령밖에 없다. 그렇죠. 사실관계를 잘 젖도 모르는, 이렇게 표현하진 않았죠. 사실관계를 젖도 모르는 참모 20명, 30명 모아놓고 이야기해봤자 무슨 답이 나오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 거 있잖아. 지금 나오고 있는 증거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 이명박은 내가 보기에 섣불리 성명서를 낭독함으로써 자기 스스로의 움직입니다. 시험 운행을 마친 모듈 트랜스포터가 세월호 밑으로 서서히 들어가 자리를 잡습니다. 육상 거치 10개월 만에 세월호를 바다 쪽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모듈 트랜스포터가 다시 동원됐습니다. 364축의 모듈 트랜스포터는 5줄로 배치돼 세월호를 들게 됩니다. 모듈 트랜스포터는 이제 바다와 수직으로 누워있는 세월호를 천천히 회전시켜 수평이 되도록 이동시키게 됩니다. 관건은 무게중심을 잡는 일입니다. 현재 세월호의 무게는 5,500여 톤으로 추정됩니다. 세월호를 받치고 있는 철제뱀 등의 무게를 합치면 8,000톤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364축의 모듈 트랜스포터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는 약 1만 1천 톤가량입니다. 그 수평을 유지해야만 선체를 뜰 때 선체가 아무 손상 없이 바로 뜰 수 있기 때문에 모듈 트레일러하고 선체 사이에 갭을 최소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중입니다. 본격적인 선체 이동은 21일 이루어집니다. 모듈 트랜스포터는 전진과 후진을 10여 차례 반복하며 세월호 밑바닥을 바다 쪽으로 향하도록 회전시켜 바다와 60m 거리에 수평으로 놓게 됩니다. 해상 크레인으로 세월호를 드는 직립 작업은 오는 5월 말로 예정돼 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숙 여사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인 어떤 한 인물, 그리고 사실은 정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사람이기도 하고요. 어쩌면 색깔론의 가장 큰 피해자일 수도 있고요. 작곡가 윤희상 이야기입니다. 49년 만에 지금 한국으로 돌아오는데요. 독일에서 법이 그렇대요. 20년 동안 묻혀 있어야 자유롭게 이장을 할 수 있대요. 윤희상 작곡가는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까요? 그러니까 그 위상이 어느 정도냐면은 유럽 평론가들에 의해서 20세기 중요 작곡가 56인에 선정되고요. 유럽에 현존하는 5대 작곡가로 선정되기도 했고, 독일 자브리겐 방송이 선정한 20세기 100년간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작곡가 30인에 포함되기도 한 그런 인물입니다. 한국이 정말 자랑스러워할 만한 그런 인물이죠. 그 유럽에서는 클래식의 개념을 다시 썼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하죠. 이분이 이제 더 소중한 게 한국 음악의 연주 기법과 서양 악기의 결합을 시도,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악과 클래식을 접목시켰던 바로 그런 인물이기도 하고요. 이분이 이제 1967년에 동백님 사건으로 2년간 징역을 살다가 69년에 독일로 갔어요. 그리고 평생 고향에 돌아오지 못했는데 그 중간에 김영삼 정부 때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근데 준법 서약서를 요구를 하게 돼요. 사상 검증의 방법이죠. 에이, 됐어. 안 들어가. 그러면서 결국에는 시간이 흘러서 결국은 돌아가셨고, 그러면서 20년이 또 지나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유해가 돌아오는 거죠.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윤희상 선생님처럼 세계적으로 정말 유명한데 한국 사람만 잘 모르는 이런 케이스가 몇 명 있죠. 지금 현 시대에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는 김연아 선수가 대표적이죠. 김연아 선수는 지금 한국에서 김연아 선수가 세계적인 업적을 이룬 거에 비하면 너무 대접을 못 받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우리와 같은 동포라는 이유만으로 비슷한 그냥 20대 청년, 좀 유명한 연예인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데, 사실 세계적으로 보면 김연아 선수는 거의 어딜 가도 국빈급 대접을 받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데도 좀 평가절하가 돼 있고, 그리고 철학자 중에는 송두율 교수. 유럽에서 서양 철학계에서는 정말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업적도 많고. 그런데 국내에서는 그 이름조차 아는 사람이 별로 없죠. 독일에서 유학 다녀온 저희 선배가 윤희상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윤희상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조각가 중에 문신이라는.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소망교회에서 노동조합 집행부인 유병권 사무국장입니다. 우연하게 새날을 청취하게 되었는데 2017년 7월 26일 방송된 소망교회 내용을 들었습니다. 교회 헌금액과 임금 체불액 이야기를 하시다가 교회에서 영리 목적으로 커피숍, 서점, 식당 등을 운영해 수익을 낸다는 말 뒤에 진행자분이 땅도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에서 예리함에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방송 이후에 9월에 대법원 판결이 나서 소망교회 노동자에게 한 행위는 부당 노동 행위다 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SBS에서 방송한 2월 5일자 뉴스에 교회 노동조합에 관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후에도 언론 뉴스가 진행된다면 많은 일들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자, 소망교회에서도 편지가 왔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듣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영리 목적으로 커피숍, 서점, 식당 등 하는데 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지 뭘 예리하다고 하실까. 자,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코멘트를 하는 게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열심히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 싸우시는 분들 감사드리겠습니다.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은메달이 확정된 뒤 태극기를 들고 경기장을 돌면서 이상화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관중석에는 격려와 응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3연속) 금메달 도전이라는 부담감, 그리고 지난해 하지 정맥류 수술을 받는 등 부상을 견뎌내며 달려왔기에 단순히 우승을 놓쳤다는 아쉬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끝났다라는 그런 저에 대한 약간 수고 그것 때문에, 그리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던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2위로 골인을 했는데도 모든 관중들이 아직도 저를 응원해 주시고 계셨고, 관중석에서 딸의 질주와 눈물을 지켜본 어머니도 함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진짜 그 다리를 아픈 몸을 뚫고 여기까지 왔는데 무릎도 아직 물이 차 있고 그런 몸으로 여기까지 와 버틴 것만 해도 내 딸으로서는 너무 고맙고 대견스럽고 그래요. 이상화는 SNS를 통해 올림픽을 마친 소회와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너무나 수고했고 길고 긴 여정도 잘 참아냈다. 2등도 만족하고 아직도 상위권에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너무 좋았고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 수고하셨습니다. 응원과 함성 진심으로 감사했고 행복했습니다. 이상화는 메달 색깔로 따질 수 없는 큰 감동과 깊은 울림을 전했습니다. 국민의 마음속에 그녀는 변함없는 빙속 여제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의 수입 규제 대상에 오른 우리 수출 품목들의 국제 경쟁력을 강조하며 미국 조치의 부당성을 꼬집었습니다. 우리 수출 품목에 대한 미국의 수입 규제 확대로 해당 산업의 국제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수출 전선의 이상이 우려됩니다. 미국을 상대로 강도 높은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는 세계무역기구 제소를 검토하고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도 적극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WTO 제소와 한미 FTA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 나가고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기 바랍니다. 미국은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에 대해 세이프가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한 데 이어 설 연휴 기간 철강과 알루미늄에 최고 53% 관세 폭탄까지 예고했습니다. 중국을 겨냥했다지만 동맹국 중 일본, 독일 등은 다 빠지고 우리만 유일하게 포함된 상황. 정부는 일단 정면 대응을 선택한 겁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안보의 논리와 통상의 논리는 다르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안보와 통상을 다른 궤도로 가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미국 협조를 얻으려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려는 것이냐는 일각의 우려에 분명한 선을 긋겠다는 뜻도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내를 연상케 하는 특수운송 장비 모듈 트랜스포터 수십 축이 하나의 장비처럼 일사불란